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불의에 대한 관심하고 이제 돌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경험을 어떤 걸 하세요? 불의,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불의라든지 차별, 억압의 문제, 여러 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긴급한 무슨 차별의 구조, 억압의 구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침묵. 그냥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네? 제도적 교회. 제도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네. 또 다른 분들. 조건? 어떤 조건이요? 생물학적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 조건. 그런 조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흙수저, 금수저 뭐 그런 맥락에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차별받는 것들. 그죠? 또 어떤 차별, 억압, 불의 이런 걸 경험하세요? 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가부장제적 구조들.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여성 혐오냐 아니냐 지금 한국에 난 그걸 가지고도 글을 많이 여러 개를 썼었는데, 뭐 강남역 사건, 무슨 구의역 사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글 저런 글을 많이 썼는데, 자 그런 성차별의 문제, 가부장제적 제도의 문제,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성적 정체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 제도적 차별의 문제들. 자, 이런 차별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권리. 다양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정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과제는 권리로 모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데리다의 기여 중에 하나가 이 동물에 대한 글이에요. 동물. 데리다는 이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저기 개미들, 또 저기 바다에 있는 뭐 씨 라이언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그냥 동물 그러는 것 자체가 동물에 대한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Crime against animal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막힌 개념을 얘기한 게 이제 데리다예요. 데리다 책에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게 뭉뚱그린 범주 있잖아요. 동물 이렇게 뭉뚱그려서 총체화시키는 토탈라이징하는 캐테고리 자체가 그게 바로 범죄예요. 그게 바로 차별이고 억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마 외국에서 사신 분들은 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몸이 아시아잖아요. 그냥 에이시안 그러면은 마치 베란간에 나는 하나의 복수의 표지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일체로서. 아시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라벨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tyranny of labeling이라고 하는 레이블링이 표지의 그 폭군이에요. 폭군. 데리다는 그 동물, 그러니까 자 권리에 대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권리를 확장해내는 것, 정의를 확장해내야 되는 게 이렇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표현할 때 데리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냥 동물 이러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그 동물,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것 이렇게 표현해요. The animal that we call.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동물. 그러니까 동물 이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리지스트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그 시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데리다가 이것에 대해 관심 가지기 시작했냐면, 자,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없어요. 데리다가 어느 날, 자, 샤워할 때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샤워하고서 자기가 벗은 몸으로 샤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봤어요. 자기의 벗은 몸을. 그래서 여기 이 순간에, 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그냥 사소한 걸로 다 지나쳐 버릴 텐데, 그 순간에 데리다의 그 동물에 대한 이제 사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베란간에 우리는 동물 그러면 인간이 언제나 동물을 바라보는 존재였잖아요. 하나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도련이 그 순간에 자기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그 고양이의 그 게이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객체가 되어버리고 이 작은 고양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주체가 돼요. 그 게이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동물을 그냥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being looked 그럽니다. 바라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 뭐 고양이, 쥐, 토끼, 새 무수한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몽땅 마치 똑같은 종류처럼 그냥 동물. 이거 자체가 동물들에 대한 이제 범죄다. 그래서 crime against animal.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주화하는 것, 이 어디다 집어넣잖아요. 저 뭐 이주민들 확 집어넣어 버리고, 뭐 여자들 확 집어넣고, 남자들 집어넣고, 또 뭐 집어넣어요. 뭐 지방대학 다니는 사람들 집어넣고, 서울에 있는 대학 집어넣고, 뭐 이런 그 범주들 말이에요. 뭐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범주들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차별이고 억압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별이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 차별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그것이 왜 차별인지 몰라요. 자, 억압의 시작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데 그 억압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고정관념 속에 집어넣어 버릴 때 억압이 시작돼요. 아, 여자들은 맨날 저래. 뭐 남자들은 다 저래. 흑인들은 역시 문제야. 성소수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자, 이런 범주를 통해서 범주화. 제가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해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다 묶어 가지고 마치 이 보자기 속에 확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것을 풀어헤치는 게 해체예요. 왜 풀어헤치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생명성 모든 것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헤쳐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해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커다란 의미가 언제나 자, 차연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의 그 요소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르다. 또 하나는 연기한다. 지연한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총체적 의미는 전부의 의미는 끊임없이 지연돼요. 누구도 이 나를 자, 강남순을 여러분들이 2번 만났다고 해서 아, 나 이제 강남순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럼 저에 대한 이제 억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식민화하는 거예요. 식민화. So you colonize. 그래서 식민화가 다른 사람만 식민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식민화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흙수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무슨 뭐 대학도 안 나왔어. 나는 뭐 못생겼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런 식의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잠재성을 미리 다 재단해서 잘라가지고 박스 속에 딱 넣어버리는 거 자기가 자기를 식민화해요. 그래서 you colonize yourself.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런 게 많이 해요.
이 추천서를 교수하는 거는 추천서 같은 거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늘 보여주는 건 아닌데 제가 아끼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추천서를 내가 쓴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추천서 쓸 때에 나는 지금의 너만을 보지 않고 앞으로 될 너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추천서를 썼다. 그래서 becoming, 그러니까 너의 present you만 아니라 becoming you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썼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거는 당신이 당신을 컬러나이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들을 딱 정해가지고 딱 거기다 닫지 말고 거기서 해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체해버리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문을 열어놓는 거, 그게 그 경우에서는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될 정의,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될 가능성들을 확장시켜 놓는 거, 이게 바로 해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체가 무슨 해석적 무슨 테러리즘이다. 그거는 데리다와 끊임없이 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거기서 테러리즘이 나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해체처럼 힘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결론 내리면은 편하거든요. 또 이 어제 그 undecidability,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데리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비결정성, undecidability, 비결정성. 제가 솔본느 대학교에 어느 강의실 들어갔더니요, 커다란 강의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정말 큰 오리지널 페인팅이 하나 있고 이 사방 벽이 칠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 이제 끊임없이 지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교수가 돌아가면서 쫙 쓰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겠구나.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 강의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길 지나갔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그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소위 관광지가 있어요. 그건 대학이에요. 대학에 한번 어느 도시 가면요, 이렇게 여행 잡지에 나온 거 뭐 그런 것만 자꾸 가지 마시고, 한 도시 한 나라의 대학은 사실은 그 나라나 그 사회에 다양한 것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게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서 방문하시고 거기 대학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만 있잖아요. 말 못 알아들어도 그냥 가서 그런 거 참석해보고, 저는 그 뭐 이렇게 따로 관광을 간 적은 없는데 뭐 회의 때문에 가면은 제게는 그게 이제 하나의 관광입니다. 그 대학을 가서 도서관도 가서 앉아 있어 보고, 거기 식당 가서 밥 먹어보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그 헌책방 특히 그런 거 기웃기웃 거리고 찾아보고. 근데서 제가 파리에 처음 갔을 때 그 처음 방문한 데가 이제 솔본느 대학교였어요. 거기는 칠판이 이게 끊임없이 지워야 되는데 난 지울 때마다 이게 가슴이 아파요. 이게 다 우리의 흔적이잖아요. 이게 트레이스인데 흔적인데 흔적들을 계속 지워야 되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트레이스도 이제 데리다에게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트레이스, 흔적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흔적들 얘기를 한 건데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걸 또 만나면은 아하,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이거를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데이트라고 하는 메타포 좋아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가끔 못 알아듣는 얘기 서로 할 때도 있고 이해 못 될 때도 있어도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마음만 있으면은 그냥 뭐 이해 못 해도 괜찮아요. 저는 외국에 좀 많이 살면서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한 분 처음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는데 이제 독일 분하고 결혼한 한국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독일어를 굉장히 잘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독일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는 아니 어떻게 기본적인 언어가 저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 이해가 돼요. 이 데리다 데이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음에는 그렇게 구구절절 다 알아야지만 꼭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데리다도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데리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불쑥불쑥 마음에 아하 하는 게 다가오면은 그 데이트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새로운 말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우리의 트레이스를 이제 지금 지우겠습니다. 우리의 트레이스를 지워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말들을 이제 지웁니다. 자, 이 어디 갔죠? 네,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더 좀 해야 되는데 데리다의 사유 방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개별성의 윤리예요. Ethics of Singularity.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또 이 아까 지금 쭉 얘기했죠. 용서, 정의,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매 얼굴마다 따로따로 그게 환대입니다. 따로따로 다. 왜냐하면 이 개별성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페이스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메타포로서 그리고 실제 이런 얼굴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그 데리다의 사상은 이제 레비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얼굴이 말이에요. 얼굴. 여기 계신 분들 얼굴 가만히 서로 쳐다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실은 이 얼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들을 향해서 너는 이러니까 이 권리가 좀 저쪽으로 밀려져야 돼. 너는 이러니까 이런 권리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얼굴들은 그 어느 소유도 거부한다. 자, 그래서 이 얼굴은 이름을 알기 전에 이미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런 아이덴티티 마커도 필요 없어요. 진정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얼굴 이름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뭐 그 영주권이 있습니까? 뭐 미등록 뭐 잡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정한 환대는 이 얼굴을 보면서 얼굴 자체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얼굴을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그 얼굴이라고 하는 건 한 존재를 표현하는 그 얼굴. 그래서 눈이 이 데리다가 이제 눈하고 이 타칭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손이 자 악수 나랑 해봐요. 내가 타자를 인식하는 중요한 사이트가 바로 손이에요. 타칭이에요. 내가 이렇게 타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미리 해놓고서 물어봐요. 자, 내가 이렇게 타치할 때 내가 그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대도 나 존재를 인식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이트의 이 손이라는 게. 그리고 눈은 말이에요. 시력은 나빠지지만 눈은 늙지 않는데요. 그래서 눈 속에서 그 사람의 아이를 볼 수가 있대요. 데리다에서 눈하고 이 타칭이라고 하는 것, 이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타치하는 것, 이것이 내가 타자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ethics of singularity라고 하는 것, 개별성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얘기할 때도 자, 위에서 내려오는 딱 정의를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 정의의 범주에 늘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성들, 또 장애인들, 성소수자들, 또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정의라고 하는 것을 확 해버리면은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얼굴 하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가능성의 축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별성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마지막 할 때 등장하게 될 개념이 이제
도래할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투 컴이 이제 데리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크라시 투 컴. 이 세계는 이 디모크라시 투 컴,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뭘까? 뭐 여기다 미리 쓸까요? 자. 이 데리다를 보면은 뭐 University to come, Democracy to come, 이 to come을 많이 써요. Justice to come.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도 우리가 일반적인 제도화된 대학이 아니라 특별한 그 대학을 운영해서 만들어서 그 실험적으로 그런 대학을 해서 한 적도 있어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성적 A, B, C, D 성적 매기는 그런 거 없고 필수 과목, 뭐 선택 과목 이런 거 없고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대학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딜레마예요. 제가 선생하기 참 좋아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성적 매기는 그 기관들. 자, ABC들을 줘야 되잖아요. ABC를 줘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데 페이퍼가 이게 안 되는 페이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똑같이 규율적으로 이 쓰여진 이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서 성적을 매길 때 여기서 이미 나는 이게 unfair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렇게 내놓은 페이퍼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점점 성적 매기는 게 점점 이 제너러스해져요. 옛날 공부 끝나고 와서는 막 D도 맞추고 C도 주고 막 그랬는데 가슴 아파서 그렇게 못 주겠어요. 그래서 이 성적 매길 때마다 내 학생들의 이 얼굴들이 차라리 뭐 100명, 200명 그러면 얼굴이 안 떠오를 텐데 이 대학원이니까 대개 뭐 15명 전후거든요. 그 얼굴 하나하나가 다 떠올라가지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매기는 것만 안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제 모든 학생에 다 A 플러스 줬는데 그런 교수가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파이어 당했어요. 그거만의 이유인지 다른 거가 인볼브된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다 A 플러스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데. 자, 근데 이 얼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권리가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권리까지 또 식물의 권리까지 확장이 돼요. 저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해겔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혹시 여기 오셨어요? 오늘 못 오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길게 어제 오셨는데 질문을 못해서 해겔의 그 총체성에 대한 것들하고 데리다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답장을 못했는데 안 오셨군요. 오셨으면 내가 여기서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답장을 못해서 실망해서 안 오셨나. 제가 메시지를 뭐를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렇게 그때그때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답장이 늦거나 혹은 그 메시지를 안 열어보든가 오랫동안 그래도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뭐 하여튼 그냥 이런저런 메시지 참 많이 받는데 일일이 제때제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몰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보는 데도 있고 또 답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비나스의 얘기가 우리의 책임성은 끝없고 Our responsibility is endless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댓글에 그 성실하게 안 달아가지고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러던데 가능하면 이제 이 댓글이라는 게 말 거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그 말 거는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 말을 거는 것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댓글의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가 내가 댓글에 다시 할 수 없는 혹은 또 할 필요 없는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 뭐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러는데 뭐 길게 댓글을 다신 분이 이제 굉장히 실망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충분히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서운한 거 이해하고 뭐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어제에 이제 그 해겔 가지고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순한 질문이면은 그냥 이동하면서도 뭐 예스 노 해가지고 쓱 하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서 제가 답장을 못했는데 슬퍼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그거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뭐 대면하고 이 개별성의 그 윤리들 개별성의 윤리를 이제 정의하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싱귤라리티 이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의에 대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더스의 그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섬세하게 인간의 얼굴의 중요성들 또 이 개별성의 중요성들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을 나는 데리다에게서 그런 데리다를 봐요. 그러니까 소위 정의에 대한 전문가들이 집어내지 못하는 그 섬세한 그런 얼굴의 중요성들 또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것들 자 예를 들어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동물은 동물이지. 그런데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그렇게 집단화 총체화시켜서 이렇게 보자기 속에 확 쏴버리는 거 그 다양한 얼굴들을 몽땅 동물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다 쏴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동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개별성과 그 다양성들을 다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식민화예요. 컬로나이징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죠. 그래서 크라임 어게인스트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니멀 자체가 뭐 인간에 대해서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화된 그런 거 가지고서 이 동물들을 언제나 객체로 대상적 존재로만 바라보죠. 근데 동물도 사실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데리다가 자기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그래서 바라보짐을 당하는 그 경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고 이 고양이가 주체가 되는 그 경험. 그래서 이 고양이는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의 그 유일성, 독특성을 사실은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그렇게 이제 정의의 문제를 끊임없이 넓히고 섬세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의의 윤리와 정의의 정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ethics of justice. 여기는 이제 politics of justice입니다.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도덕적 어떤 규범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 이런 의미의 윤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적 맥락에서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레비나스는 제1이란 제1의 철학이다. 그래서 first philosophy가 바로 ethic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타자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가,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가장 완전한 온전한 상태의 그 경리를 윤리라고 해요. ethics.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 이 윤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데리다가 윤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것은 무조건성을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성의 윤리, 무조건적 윤리. 그래서 ethics of 뭐 환대, ethics of hospitality 하면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하고 politics는 조건적을 얘기해요. 자, 여기는 이제 무조건적 unconditional justice 얘기해요. 이거는 conditional justice예요. 조건적, 여기는 무조건적. 자, 이 우리가 정의를 생각할 때는 정치, 정의의 정치, 무슨 환대의 정치, 용서의 정치, 용서의 이런 개념도 다 나와요. 무조건적 용서,
조건적 용서. 그래서 용서의 정치, 용서의 윤리. 제가 이제 우리 동력 출판사에서 용서란 무엇인가 책이 27일 날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요. 12월 27일 날. 출판 기념 강연은 1월 뭐 둘째 주에 할 겁니다. 거기도 이제 제가 데리다의 용서 개념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무조건적 용서, 이 무조건성과 조건성의 구조들을 늘 기억해야 돼. 데리다를 이해하는 하나의 몇 가지 포뮬라 중에 하나가 그런 아까 얘기한 더블 바인드의 개념이라든지 또 아까 그 더블 제스처 얘기를 했죠. 한편으로는 하고 이 얘기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하면 on the one hand 그러고서 on the other hand 그러는 게 그 말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늘 그래 보면은 always already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언제나 이미 always already 우리가 그것을 이미 언제나 이미 하고 있다 이런 표현할 때 그 always already 이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늘 많이 합니다. 이게 데리다 글의 독특성이 그런 이제 특정적인 어떤 그 포뮬라가 뭐 what constitute 뭐 x 또 x without x 이런 표현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자 여기 이 정의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언제나 완전한 정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축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 두 축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 거리를 느낄 때 이미 우리 어떤 정치적 조건들에서 조건성의 정의를 보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결여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유토피안 멘탈리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이 이데올로기의 유토피아입니다. 저는 이 유토피안 사유 방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스적 개념인데 칼막스적 개념. 유토피아는 문학적 개념이었죠. 네, 토마스 모어가 제가 요번에 이제 여기 한국 오기 전에 벨기에 르뱅에 갔었는데 놀랍게 거기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500주년 기념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그 유토피아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미리 몰랐거든요. 그 르뱅 대학교의 그 라이브러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르뱅 대학교 라이브러리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아주 찬란한 궁전 같은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거기서 이게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 그 전시 500주년 기념 그것을 유토피아를 그 르뱅에서 프린트했대요. 이 토마스 모어가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벨기에 르뱅이 이런 그 어떤 학문 뭐 프린팅 그런 거에 이제 아주 그 메카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유토피아를 프린트해서 그 프린트한 500주년 기념하는 이제 전시를 제가 너무나 기쁘게 그걸 찬히 살펴봤어요. 그 오래전에 어떤 세계가 이상적인 세계인가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거기 그림들도 많이 나와 있고 다양한 그 사람의 이제 친필. 그래서 제가 뭐 수도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유토피아 어떻게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는가. 거기서는 이제 남자 여자 차별도 이제 없습니다. 아까 우리 가부장제 얘기를 했는데 그 오래전에 그런 세계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 모어가 그런 유토피아가 문자적으로 하면 no place거든요.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스적인 이데올로기하고 이런 문학적인 유토피아를 한꺼번에 최초로 다룬 사람이 칼 마나임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이 이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이제 그 사람 책의 부제는 지식사회학 입문이라는 거고 제 이제 박사 논문의 부제는 이제 말도 못하게 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제목은 똑같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예요. 자, 근데 유토피아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런 투카메 구조 또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이런 것들은 또 무조건성, 정의의 윤리, 무조건성의 것은 사실은 이런 유토피아적 그 사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토피아적 사유 방식이라는 게 우리는 흔히 그거는 이제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지만은 그 칼 만하임은 유토피아는 두 종류의 유토피아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 또 두 번째,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툭함, 메시아적인 것, 아지오지 않은 거에 대한 우리의 그 표상이 상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은 끊임없이 꿈꾸게 될 때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에요. 자, 500년 전에 여자가 이렇게 여기 남자분, 여자분 다 있는 데서 여자가 앞에서 가르치는 거 상상할 수 없었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는 될 수도 없는 얘기야. 꿈도 꾸지 마. 근데 그런 꿈도 꾸지 마를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꾼 사람들 때문에 사실 역사의 이 인권, 권리의 원들이 확장된 거거든요. 권리의 원의 확장이에요. 사실 이 그 정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의 원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이전에는 이 권리의 원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들어오지 않았던 주제들,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대상들이 여기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쪽에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두 축 사이에서 앞으로 와야 될, 그러니까 이 정의의 윤리는 사실은 와야 할 윤리, 도래해야 할 정의.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가야 될 그런 정의의 문제입니다. Politics of Justice.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이 정의의 구조들, 권리의 문제들을 확장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축, 데리다에게서 정의의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의 일반이 아니라 정의의 윤리의 측면, 또 이 정의의 정치의 측면. 자,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정의와 법 사이는 언제나 긴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politics of justice는 이거는 언제나 law, 법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의와 법 사이의 긴장입니다. tension between justice and law. 거기에는 언제나 텐션이 있어요. 있어야만 해요. 그 긴장을 놓치게 될 때 사실은 그 사회에서 정의의 문제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규정하는 정의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긴장 관계의 축을 늘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저는 이제 우리 강화문 촛불 시위,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주간 토요일부터 이제 계속 나갔었거든요. 자,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는 촛불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뭐 뭉뚱그려서 다 똑같은 뭐 박근혜 하야 뭐 퇴진 이런 거 가지고 모인 거로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다양한 물음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간 나도 생각하는 이 한국 땅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내 촛불에서 또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구체적인 조건성 속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꿈꿔야 되는 정의의 그런 틀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자, 해체가 끊임없이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 거기에 이제 뭐 1,500개 단체가 모여서 그거를 주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어떤 그 위에 뭐 몇 사람이, 제가 그 한국일보 보니까 4사람인가 5사람의 남자가 등장했더라고요. 여기서 주역 이 촛불 혁명을 가능하게 한 주역들. 그런데 보니까 4명의 남자들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1,500개 단체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자세하게 모르고 또 어떻게 이것이 오거나이즈 되고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결정들을 누가 하는 것이고 이 진행 방향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포괄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주역이라는 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주역이라고 하는 4명의 그 남성분들이 딱 자 이거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정의다라고 규정해서 그것을 절대화시킬 때 자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해체가 개입이 돼야 돼요. 다양한 개별성들, 다양한 요구들, 목소리들, 다양한 촛불들이 그것에 담겨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해체를 시도해야 됩니다. 자, 그게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런 해체 작업은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자,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불확실성, 비결정성을 끌어안으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확실하게 답을 확 주는 것. 그죠? 제가 그 DJ 닥에 대한 그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메시지에 자 교수님 입장이 뭔지 그냥 화끈하게 한번 확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는 화끈하게 그거 반대다 찬성이다 그 답을 이제 안 드렸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답을 확 받기를 원하는데 답을 제가 줄 수 있다고 해도 주면은 그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어쨌든 말씀드렸죠. 답이라고 하는 것의 3가지 특성. 혹시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답. 혹은 대안. 우리 많이 그러죠.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뭡니까? 혹은 답이 뭐냐? 네? 잠정적이다. 정황 특수 정황적이다. 그래서 context specific. 그다음에 부분적이다. 아, 막 노트 이렇게 하셨어요? 야, 시험 잘 보시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의 경험, 그 자리에 나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 광화문성, 소위 촛불혁명, 뭐 시민혁명, 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페이북에 그걸 안 올렸으니 이제 사람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 물어봐요. 저 강 교수님 거기 가봤어요. 저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인증샷 그거 이제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가서 미국에서 와서 이제 그 이튿날 거기 갔는데 제가 처음 생각한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은 의미일까? 현장성의 의미는 뭘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에게 너무 치여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그 이튿날 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그 입구를 잘못 했어요. 종강역에 내려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저쪽으로 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면서 제가 생각한 하나의 어떤 그 끊임없이 나를 하는 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의 의미는 뭘까?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런 현장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나는 1980년에 그 이제 광주 항쟁이 있을 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4년에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한국의 그 자리에 80년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하고 다른 거였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비로소 한국에서 광주에서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일에서 처음 알았어요. 독일의 기자가 찍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그날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사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광화문 성,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이 현실 구조하고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사이트죠. 예,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 광화문의 촛불이 의미하는 것,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다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전거를 절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종각의 구층위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광화문의 광장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막 구두는 다 짓밟히고, 그리고 이제 백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에 왔을 때는 백을 안 가져왔어요. 주머니에다가 다 이제 전화기도 넣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 등에다 매는 이제 그 백팩을 가져왔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길도 잃어버릴 것 같고, 뭐 어떻게 집도 내가 갈 수 있나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이제 백도 안 가져오고 주머니에다 다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경험하는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의 저 구퉁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포괄적인 의미, 총체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아주 컴플렉스한 복합적인 의미들을 다 나는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하나의 역사적 현상을 이해하려면은 다각도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미시적 접근과 뭐 거시적 접근. 그래서 차라리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더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의 의미를 사실은 다각도로 우리가 비판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과 정의의 문제를 연결시켜 보자면은 가장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될 하나의 물음들은 이 함께 살아감입니다. 이 데리다의 마지막 이 글들에서 보면은 이 함께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살아감. 그래서 living together. 그래서 이건 사실 데리다에게 무슨 독특한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존재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이데거도 독일 말 자체에 이 존재,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밑자인이다. 이 밑자인, 이 밑이라고 하는 게 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장르 낭스라고 하는 사람도 existence라고 하는 것,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실존이다. 그래서 coexistence다. 그 데리다 같은 경우도 산다라고 하는 것,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with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living 하는 거가 아니라 언제나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감이에요. 자, 이 함께 살아감은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윤리적, 정치적 질문입니다. 우선은 살아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어야 돼요. 살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살아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얘기를 해보세요. 살아감이 뭐죠?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살아감. 박 선생님 맞나요? 박범진 선생님이죠? 제가 이름 잘 기억 못하는 편인데 살아감이 뭐예요? 살아감. 우리 다 살아가고 있는데 베란간에 돌연히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게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살아감. 자,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살아감도 필요해요. 우리 내부성, 이 건물이 이런 인테리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 이런 인테리어가 있어요. 또 건물의 외부성처럼 살아가면 이 외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어디서 강연을 오전에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러 했더니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새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돌연히 이제 뭐 학문적 주제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서 그전에는 이 용어가 너무 상투적이어서 내가 생각 안 한 건데 요새는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제 개인 생활에서도요. 행복한 삶이라는 건 뭘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내부성에 관한 얘기예요. 인테리어리티. 그래서 이 살아감이라고 하는 거, 이 데리다가 살아감이란 함께 살아갑니다. Living is living with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living with에서 living이라고 하는 거,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나의 내부성, 내가 내 자신이 내 내부에서 나 자신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이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것,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또 외부성은 뭐겠어요? 자,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 행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국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TV 키면은 좀 다른 얘기를 보고 싶은데 늘 이제 봐야 되는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너무 우리의 살아감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내면적인 하나의 세계에도 우리가 살아감을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제조들이 어떻게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기 이런 외적인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네, 필요 조건이지만 이 두 개, 이 한 나라고 하는 이 싱귤라리티, 나 한 개변으로 해서 나의 그 내부성과 이 외부 세계는 서로 각기 다 중요한 필요 조건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만 충족됐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해야 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심해야 되고 어떤 정치가를 뽑려야 돼 관심해야 되고 또 보세요. living 할 때 living with가 누구 with의 living together, living with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간다. 누구를 with whom 누구를 거기다 포함시킬 것인가? 그 누구에 대한 질문, 무엇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너랑 살아간다. 여성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내가 너랑 함께 살아간다. 거기에 성소수자들 여러분들 포함시킬 수 있는가? 또 내가 너랑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다른 종교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또 무신론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with라고 할 때 이 낭만적인 용어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사실 이 말은 아무것도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낭만화 해야 되는 이유가 낭만화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이면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with 누구랑 같이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은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잖아요. 타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뭐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뭐 불교 가서 그 절에 가서 막 다 때려부시고 그러면 덮어놓고 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그런 그 구조 속에서는 왜 그게 작동이 안 되는지 참 비판적인 어떤 우리가 물음표를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living with라고 할 때 with 속에 나는 누구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가? 성소수자는 안 돼. 혹시 그러고 있는 건가? 이슬람들 그 사람들 안 돼.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 선별하는 그 기준들이 뭔가 그 질문들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 일반이 아니라 정의의 어떤 이런 개별성의 구조를 하면은 나는 성소수자들이 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뭔가 2등 인간이야. 그러니까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아도 돼. 장애인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지내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 친구 한국에 와서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우리 한국은 그 장애인 내가 장애인이 아닐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장애인에게 언프렌들리한 나라구나. 그거를 이제 나는 그 친구랑 다니면서 경험을 했는데, 자, 그런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런 장애자들을 거기다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킨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어떤 그 책임성은 끝이 없어요. 자,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촛불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소수자들,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안 된다는 기준이 뭘까? 왜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나로부터 나왔는가?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가?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의 근거는 어떠한 절대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물음 묻기가 사실은 해체를 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규범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미에서 이런 차별과 억압들을 정당해 왔어요. 그래서 데리다가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런 거대한 이름들에 의해서 무수한 것들이 억눌려지고 그것들이 차별되고 또 그것들이 무시되어 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리다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9번 뭐 7, 8, 9네요. 여기가 번호를 잘못 썼는데 뭐 상관없죠. 한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야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가실 분도 가실 수 있겠죠. 데리다를 공부하게 되면은 데리다 여러분들이 데이트 하시면은 조금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하실 겁니다. 왜 불편해하면은 다른 사람은 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그냥 보여요. 문제가 보이고 들려요. 그래서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북에다가 이 불편함과 희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학기 말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번 한 학기 참 즐겁고 마음 편했다 그러면은 나도 실패한 거고 여러분도 실패한 거다. 그래서 나에 대한 찬사가 뭔지 아세요? 나 이번 학기 닥터캉 이번 학기 참 불편했다. 이게 저에 대한 탄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편함의 경험 없이는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 disturbance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제가 저에게 부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배움이란 무엇인가, 러닝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신입생들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 들어가는 게 learning is being disturbed입니다. disturb라고 하는 게 방해받는 거거든요. 방해받는 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들어서 막 신나고 막 즐겁기만 하고 그거는 사실 아무런 자기의 인식의 체계 속에서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확실하다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흐트러 놓음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까지 내 신앙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무신론자를 얘기를 막 하고 또 내가 굳건하게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절대적인 거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사람들이 나 신앙 다 흔들어지고 없어졌다. 신학대학 괜히 왔다. 그런 학생들 꼭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나가면은 내가 옛날에 알았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참 많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이제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포용하고 포괄적으로 되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 신나고 참 즐거워서 이게 아니라 이거 그냥 안 들어왔으면 참 편했을 텐데 이런 마음도 한쪽에서는 들으셔야 되고 참 괜히 안 배워도 되는 거 배워가지고 이제부터 불편하게 생겼네 뭐 이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선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책 보고 공부하는 걸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자, 한두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자면은, 자, 정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몇 번을 써야 돼요? 10번 쓰면 됩니까? 이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15번까지 가셔도 되고 뭐 5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혀 이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10번인데 너는 뭐 12번이냐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갈등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어떤 때는 번호를 썼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뭐 20개까지 갔고 어떤 학생은 뭐 20개까지 뭐 10개까지 가고 그러는데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칠판이 작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번호를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 정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두 가지 차원을 늘 함께 봐야 돼요. 미시적 차원, 마이크로, 여기 미시적, 그 다음에 거시적, 정의에 옛날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정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알고 있는 정의 용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정의 용어 알고 계세요? 네? 네?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 배분적, 디스트리뷰티브 정의. 네. 평균적 정의. 또 어떤 정의 알고 계세요? 회복적 정의. 네? 회복적, 레스토라티브 정의요. 예, 회복적 정의, 분배적 정의. 자, 그런 거 알고 계시고, 또 정의의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예민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개념들이 왜 등장하? 예를 들어서 젠더 저스티스. 자,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런 개념들이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젠더 저스티스. 또 레이셜 저스티스. 미국에서 학교 안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인 용어들입니다. 레이셜 저스티스. 또 이코 저스티스 있죠. 그죠? 이컬러지컬 저스티스를 줄여서 이코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생태 정의. 그래서 이컬러지컬 레이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세요? 생태적 인종차별주의. 그게 뭐겠어요? 이컬러지컬 레이시즘. 이 새로운 용어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새로운 용어들은 새로운 인식 세계를 소개해주는 말들이에요. 자, 이컬러지컬 레이시즘, 생태적 인종차별주의.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게 뭘까? 생태적 인종차별주의.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괜찮은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10초든 20초든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안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컬러지컬 레이시즘은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쓰레기에서 이 독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탁식 그 쓰레기들을 소위 인종적으로 소외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쓰레기들을 버려요. 그래서 힘없는 인종들, 또 경제적, 정치적 힘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탁식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지가 않잖아요. 배우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갖다 그런 탁식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나오는 독성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아프고 그래도 그냥 죽어가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왜 그렇게 수명이 짧으냐 하면은 그런 이제 영양 상태,
또 주변의 오염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탁식 쓰레기, 독성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못 사는 나라 갖다가 버려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컬러지컬 레이심이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레이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태 문제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런 생태 구조 속에서도 이제 그런 레이시즘이 작동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지오폴리틱스라고 하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글로벌 저스티스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북반구 소위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사이에 있는 다양한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들 이런 생태적 자원들이 얼마나 그 거리들이 있는가. 그래서 글로벌 노스가 글로벌 사우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흡수해 버리는가. 그래서 이 글로벌 저스티스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 이런 우리의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이 정의의 문제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코스모폴리탄 저스티스 개념도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스티스가 이 국가적 경계 안에서만 있었어요. 이렇게 민시적으로만 국가적 경계, 그냥 한국이면 한국. 자,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 국가, 이 국가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점점점 무너져요. 자, 난민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전의 국가적 경계의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매크로 디멘셔널리티라고 하는 거시적 접근을 해볼 때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한국 요 사회에서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한국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섬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민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해야 되고, 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들,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수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양한 저스티스 이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차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섹시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즘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클래시즘, 그죠? 또 레이시즘.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하나의 차별주의였는데 여기 이제 점점 리스트가 늘어갑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찾아보니까 한 14개까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 이제 에이지이즘 있어요. 그죠? 나이 차별주의. 나이 차별주의 미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학 교수는 이제 정년이 없거든요. 정년이 없는데 그 당신 언제 은퇴할 겁니까? 이거가 나이 차별주의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또 에이블리즘 있죠. 장애 차별주의.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건 육체적 장애도 있고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차별주의. 또 이거 뭔지 아세요? 루키즘? 외모 차별주의예요. 이거 아마 사전에 보시면은 뭐 안 나와 있을 텐데 루키즘. 또 호모포비즘도 있죠. 뭐 헤테로섹시즘이라는 말도 있고. 자, 이런 그 차별에 대한 예민성이 점점점 확장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회의 용어들을 보면은 그 사회의 권리에 대한 예민성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표시하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용어가 많이 그 변화되어 왔거든요. 처음에는 핸디캡트 그러다가 뭐 disabled도 그랬다가 그래서는 이제 뭐 differently challenged 했다가 왜냐하면 그다음에 differently abled도 했다가
뭐 피지컬리 챌린지도 했다가 다양한 말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용어들이 있어야 됐을까? 디세이블드 하면은 뭔가 애초에 그냥 뭔가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ifferently abled, 다르게 능력이 있다. 뭐 physically challenged, 그냥 육체적으로만 뭔가 좀 힘든 사람들이다. 인간 자체가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physically challenged 됐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이 이 장애에 대한 거에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게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정의 하면은 이 공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자기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자, 뭐 섹시즘, 막 저 여성 차별하고 또 장애인 차별하고 성소수자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의의 범주나 구조가 우리가 끊임없이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장애자인 친구하고 같이 다니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가 장애인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장애인들이 길을 하나 걷고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의의 개념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별적 사항들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정치가를 뽑을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신문을 볼 때라든지, 어떤 사건을 읽어낼 때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변화의 주체자들, 변화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식론적 전거들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데리다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좀 꽃피우게 되기를 바라요.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